육아를 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 3시, 그리고 아이가 울 때. 근데 이 중에서도 하나를 고르라면 아이가 우는 거죠. 근데 우는 게 이 아기가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미친 듯이 우는 겁니다. 정말 괴롭게. 그게 어떤 감정을 주냐면 이 앞에 정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있어요. 라고 소리 지르는 듯이 비명을 지르는 듯이 아이가 울거든요. 그때 이 아기 앞에서 모든 부모들은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이 아이를 뭔가 고통스럽게 했구나. 슬프게 했구나. 아프게 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런 죄책감이 들거든요. 근데 이 죄책감에서 무너지면 저는 육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건 육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생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 죽을 힘을 다해서 뭘 해야 되냐면 감탄. 감탄을 해야 됩니다. 감탄. 어, 오늘 저녁부터 실행하는 육아 규칙, 따단,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지, 이런저런 질문들을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질문들을 그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 질문이 항상 어느 자리에 갈 때마다 종종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질문에 좀 잘 답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정답이란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제 나름의 대답이고요. 그리고 제 대답은 그냥 사례 1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그 여러 육아 방법 중에 사례 1인데 제 바람은 이 사례 1이 여러분에게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벽 3시, 아이가 울 때, 부모는 괴롭죠. 근데 새벽 3시가 물론 괴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새벽 3시에 집중하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정말 부모를 괴롭게 하는 건 새벽 3시이기보다 아기의 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기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기에 대한 죄책감을, 그 죄책감을 없애려고 혹은 죄책감을 방어하려고 아이를 키우면 결국 그 육아는 대단히 대단히 힘들고 괴로워지거나 아주 극단적인 경우 실패하는 게 되는 것 같고요. 대신 이 상황에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이에게 감탄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끊임없이 감탄하기입니다. 칭찬하기 아니고요. 감탄하기입니다. 먼저 칭찬이 아닌 이유. 칭찬은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평가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은 한 5 정도 하고 정말 잘하는 애는 한 10 정도 하는데 우리 애는 한 7이나 8 정도야.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기 잘했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너 남들보다 잘하네. 어, 이게 칭찬인데 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감탄이란 그냥 100입니다. 그냥 100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다른 애기들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애만 보고, 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100으로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이럴 수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의 10년이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태어나고 나서의 10년이나 죽기 전 10년이나 같은 10년이고 같이 중요하다. 그분이 어떤 맥락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태어나 10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길이 나 버리거든요. 이거를 뇌과학에서는 뇌가소성, 그 뇌가소성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태어나서 25살까지. 그래서 이때 어떤 뇌의 시냅스가 이런저런 연결을 해보다가 반복되는 것은 그냥 딱 교착화돼가지고 그대로 굳어져 버린다고 하더군요.
25살 이후로도 사람의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새로운 연결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고, 그리고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저렇게 만나보고 나서의 제 결론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10년, 이 10년 동안에 우리 머리 안에, 아이의 머리 안에, 아이의 마음 안에 어떤 길이 나게 하느냐가 이 아이의 나중에 삶에 어마어마한 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나버린 길을 다시 되돌려서 새로운 길을 나게 한다는 건 가능은 하겠지만 대단히 힘들다. 그래서 이 10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어, 중요한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탄은 언어가 아니죠. 감탄은 그야말로 탄성이죠. 감각이죠. 감정보다 더 격렬한 감탄. 그 감탄으로 이 아이 안에 무언가가 자리를 잡으면 그게 아주 큰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의 표정도 감탄입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도 감탄이고요. 눈빛도 감탄이에요. 근데 거기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감탄을 하는 겁니다. 평가라는 건 우리 아이 외에 다른 아이를 생각할 때 그걸 평가를 하는 거고요. 감탄을 하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 아이만 바라보는 거죠. 내 아이만 바라보고 그 아이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감탄하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인 이상 우리가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당연히 살아오면서 아주 아주 많은 아기들을 봤고 그 아기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고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내 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되고 늘 관측하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최대한 누르고 최대한 빼고 감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존재 자체, 우리 아기,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 이런 표정을 했다는 거, 그냥 그거에 감탄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뭐든지 다 시도잖아요. 이제 배우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에 감탄하자는 거죠. 실패해도 감탄이죠. 와, 기다가 멈췄어? 훌륭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걸었어? 걷다가 넘어졌어? 걷다가 주저앉았어? 우와! 걷다가 넘어지는 걸 배웠네? 감탄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성취만 축하하는 거죠. 이것이 칭찬하는 사람들의 아주 큰, 아주 큰 오류인데, 아기가 이뤄낸 것, 아기가 해낸 것, 아기가 성공한 것에만 축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결국엔 그 아기를 주저앉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이 아기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물론 두려움도 힘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제 생각에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아기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어, 성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취보다 더 중요한 건 시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이 아이를 키워버리면 저는 큰, 음, 행복을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고요. 감탄의 실제는 몸의 언어죠. 그래서, 학생들의, 우리 아이들의, 아기들의 표정, 그리고 내 아이의 목소리, 톤, 눈빛, 몸의 반응, 이런 것들과 맞춰서 저 또한 부모가 그 표정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눈빛으로, 몸의 반응으로 이 아기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 모든 실패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죠. 근데 이 감탄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 감탄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사람은 당연히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뭐,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뭐, 엄마의 모성애, 아빠의 부성애, 이딴 말로 그런 거 부정하지 마시고요. 우린 사람이고, 사람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명확히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탄이라는 이 고강도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을 아기에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감탄의 조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감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부부가 시간을 나눠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아기를 보면 다른 사람은 완전히 쉬어야 돼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아기를 돌보고 같이 아기와 얼굴을 맞이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이 시간은 당신이 쉬는 시간이야. 2시간, 3시간 정했으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은 이 시간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부부들 사이에서 엄마가 육아를 전담하고 아빠가 직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경우라면 아빠가 대부분의 시간, 낮 동안에는 일을 하느라 육아에서 빠져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빠가 난 육아에서 벗어났어라는 걸 인정하고 회사에서 돌아와서 한 3시간, 못해도 2시간, 정말 최소한 1시간 동안은 아기를 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시간, 최소 1시간, 보통 2시간, 여유 있게 한 3시간 정도는 엄마를 이 육아에서 완전히 빼내야 돼요. 완전히 빼내야 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또 빠지고 공간적으로도 빠져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쉬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 번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아기를 키우는 건 한 마을이 키우는 거다. 예전에 육아가 왜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냥 될 수 있었냐? 부모가 키우지 않았거든요. 부모만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 마을이 같이 키웠거든요. 그 마을에 있는 온갖 일가 친척들, 동네 사람들, 이웃 주민들이 같은 것에 화내고, 같은 것에 칭찬하고, 같은 것을 존중하고, 같은 것에 격려했거든요.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문화 안에서 오랫동안 한 문화를 유지해온 사람들이 비슷하게 키워왔던 거죠. 그래서 육아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오로지 그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키우던 거를 딱 2사람이 키워야 되니까 거기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몰빵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또 가능하다면 5번째, 6번째 이 아이에게 애정을 갖고 이 아이에게 같은 교육 방식으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 그 대상이었고요. 저희 어머님은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주로 장모님이 와주셨는데, 어, 저는 이런 것이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신중하게 이용하시면 좋다. 2분의 1, 그러니까 50%를 담당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30%를 담당하는 건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큰 격차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는 건 최소한 한 사람, 세 번째 육아를 해주실 분을 초대해야 된다는 거.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칙은 다정함은 체력순이라는 거죠. 다정함은 체력순입니다. 누군가를 다정하게 대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다는 건 그만한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체력이 없고 정신적으로 뭐 마음 다 웃기는 소리고 바보 같은 소리고 이거는 육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장기전이고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치고 지치고 지칠 때까지 진을 다 빼는 게 육아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다정하면 체력순입니다. 내 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저희 집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아내를 완전히 육아에서 배제하는 시간을 꼭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아내랑 정한 거는 일주일에 이틀, 뭐, 월요일, 목요일이 됐건, 화요일, 금요일이 됐건, 일주일에 이틀,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뭐, 딱 그렇게 정해진 이렇게 무 자르듯이 시간을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최소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정도까지 아내가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내가 당연히 힘들어했죠. 당연히 불안해했고요. 그 불안함의 상당 부분은 저에 대한 제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어떤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아내를 밀어냈고 마트를 가든 카페를 가든 도서관에 가든 그냥 걷든 운동을 하든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제가 바란 건 이 집에서 이 아이에게서 벗어나는 거였죠. 전 그래야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아내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결국 저희 아기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만큼 더 건강해졌거든요. 그만큼 더 에너지가 생겼거든요. 감탄할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새벽에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담당은 제가 했던 거죠. 음, 저는 직장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낮 시간 동안에는 아기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리고 잠깐 짬을 내서 10분, 20분 쪽잠을 아무 방해받지 않고 잘 수 있었거든요. 물론 꼼수긴 하지만 물론 직장에서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적어도 집에서는 아기를 전담하는 엄마들, 아빠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서는 그런 융통성도 불가능해요. 아기를 키울 때는. 근데 직장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비교했을 때 아내보다 제가 더 체력적으로도, 우수하고, 체격도 좋고, 힘도 좀 있으니 더 세니까.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제가 제 한 10분, 20분, 30분 짬을 낼 수 있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새벽 일은 제가 담당하고 했죠. 물론 힘듭니다. 물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육아를 할 때 쉬운 일이 아니어도 정말 피곤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회사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어, 제가 당연히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아기들은, 우리 애들도 문득문득 울 거고, 우리 아내도 가끔 울거나 그리고 대부분 짜증을 내거나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 할 텐데 그런 감정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더라도 제가 맞대응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문 앞에서 기도를 하고 들어갔죠. 제가 이 정도로 했다는 건 그전에 이미 많이 싸웠다는 거죠. 어, 그래서 아무튼, 네,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아기의 뭐 기저귀를 갈든, 뭐 우유를 먹이든, 이유식을 먹이든 그런 일은 이제 제가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욕하고 안아주는 건 최대한 가능하면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리고 함께 노는 거는 가능하면 무엇보다 목욕할 때 특히나 어린 아기일 때는 머리를 받쳐주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목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손으로 이 어, 5kg, 7kg, 10kg 아이를 잡고 남은 손으로 이렇게 씻겨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체력적인 일이거든요. 이거 아내분들 물이 잘못하다가는 허리 나갑니다. 어깨 나가고, 손목 나갑니다. 근데 남자들은 글쎄, 아내에 비해서는 남편분들이 좀 더 이게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걸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건, 어, 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스킨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서를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건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도 굉장히 많이 안아주셨거든요. 뭐 별말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아이들한테도 꼭 전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아기 때부터도 많이 안아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무슨 말 하지 않아도. 말로 뭘 하기보다 안아주고 눈을 마주하는 것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쓴 편입니다. 저는 뭐 그게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어, 네. 그, 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의 사례를 보면 저희는 장모님이 와서 키우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이렇게 새로 양육자를 부모 외에 한 명을 초대했는데, 그분이, 어, 어떤 양육의 철학, 그리고 양육의 습관, 이런 것들이 다르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수정해야죠. 가끔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 조정과 협의는 해 나가야 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또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희 장모님과 저희 부부가 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 갈등이 생겼던 거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딸이 슈퍼마켓에 가서 한 4살인가 5살 때였는데 그거 진상 있죠. 그 아기 진상. 슈퍼마켓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안 사준다고 하면서 들어 누운 거 울면서 그때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딸이 저희 집에서는 이제 서울우유를 먹었는데 그날따라 맛있는 우유 GT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이 그 맛있는 우유 GT에 꽂혀가지고 그걸 안 사고 서울우유를 사서 꺼내서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그때부터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저걸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영문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고. 근데 어르고 달래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고요. 진짜 들어눕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냥 한번 사주면 되죠. 근데 저는 그게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들어주지 않고, 아이가 저한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뭔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고른 고집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예, 중요한 순간인데, 이때 저희 장모님이 거기에 중간에 개입해서 그거를 자꾸 사달라고, 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달랐던 순간이죠. 되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때가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장모님이 1등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1등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뭐만 하면 그래서 1등 했어? 그래서 1등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늘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온 말이세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살아온 삶의 배경이 그렇고 1등이 아니면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해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아주 인구가 폭증하는 시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너무 교육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바라는 아이들은 뭐 나중에 다 생각하겠지만 평생 공부하는 아이거든요. 배우는 아이거든요. 배우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재밌다는 거를 어, 느끼고 계속 뭔가를 배워가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 그게 제가 바라는 아이들에게 바라는 제 육아관인데 1등만 요구하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1등만 요구받는 사람의 말로를 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등만 요구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아무것도 안 배웁니다. 1등을 못 할까 봐. 어,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주변에 1등한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고요. 근데 그들을 보았을 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배움은 스트레스였거든요. 배움은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배운다는 건 지겨운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등을 해야 되니까. 1등을 하려면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경쟁을 다 이겨내고 자신을 이겨내고 왜 이렇게 싸우는 거죠? 남들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는 거죠. 배움은 싸움이 아니에요. 배움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배움은.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좀 갈등이 있었죠. 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혹은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도 대놓고 화를 낸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장모님이 이게 변하지 않으셔서. 근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그런 갈등과 조정과 협의 끝에 지금은 저희 장모님도 좀 변하셔서 이제 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아이가 뭔가 시도했다 그러면 축하해 주시고 아이가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뤘다 그러면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고 해주시고 지금은 좀 변하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마음은 그리고 문득문득 또 순위를 물어보십니다. 저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싸움, 갈등, 조정은 필요하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이가 울 때 감탄이 안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전제해야 될 건 아기에게 울음은 언어라는 거죠. 그 소리가 아무리 비명에 가깝고 아무리 처절하고 아무리 나에게 죄책감을 주듯이 빽빽 울어대도 그 울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건네는 언어라고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이 죄책감은 그렇게 크게 느낄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달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게 좀 돼야 그나마 좀 감탄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아기가 우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모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되면 알아채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죠. 불편했어? 힘들었어? 네가 그렇게 많이 힘들었구나, 불편했구나. 우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줄도 아네. 아이고, 기저귀가 다 젖었네. 이것 때문이었어? 우리 아기 대단하다, 훌륭하다. 배고팠구나. 어이구, 잘 먹네. 이렇게, 음, 감탄의 태도로 아기를 대하는 게 저는 이게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산후 우울증이 결국에는 무력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아기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듯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게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라고 마치 비난하듯이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듯이 울어버릴 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는 그 반복적인 경험이 결국에는 그 양육자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 무력감이 반복되면 결국엔 그게 우울증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도 물론 원인이야 다양하고 이건 전문 의사님들의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게 당연히 맞지만 이 산후 우울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내와 남편이 반드시 시간을 나눠야 된다는 거, 주 양육자가 일주일에 최소 두 번, 가능하면 매일 하루 3시간 동안은 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세 번째 양육자를 초대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히 산후 우울증이 심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부부의 감탄 방식이 달라요. 저는, 감탄 방식이 다른 건 아주 원칙적으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기가 어떤 아이가 될지, 어떤 아이로 자랄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고, 결국, 그리고 또 우리 아기를 대하는 엄마, 아빠의 감정의 코드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탄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부부가 최소한 합의해야 될 어떤 갈등이 생길 만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되는 양육의 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같이 얘기를 나눠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1등에 대한 거 있죠. 아기가 어떠한 시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꼭 남들과 비교를 하는 태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엄정하게 저는 배격했거든요. 사실 저희 아내도 이제 장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온 사람이라 1등에 대한 선망이 있고, 그리고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게 왜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그게 완전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제가 설득을 한 거죠. 그런 그런 행동,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 모습, 그 희망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내랑 대화 끝에 아내도 거기에 동의했고,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되, 정말 꼭 합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대화를 해서, 어떤 합의안을 도출해야 된다. 요게 분명한 것이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 아기가 반응이 없어요. 감탄을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왜냐면 아기는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니까. 정확히 말하면 감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감탄의 톤, 피치, 그 표정, 이 몸짓, 이런 걸로 아이는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저는 그리고 이 감탄의 표정과 몸짓,
목소리의 톤과 피치를 아기가 받아들이면 이 아기도 나중에 그 감탄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저는 제 짐작으로는 다른 사람을 감탄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 같거든요. 칭찬이 아니고요, 감탄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탄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아기가 좀 반응이 없어 보여도 분명히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반응이 격렬하지 않아도 저는 그것이 아이 안에 분명히 쌓여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네, 감탄이 육아의 첫 번째 철학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오늘의 마지막 기억하셨으면 하는 딱 한마디를 고르라고 하신다면 저는 감탄입니다. 그래서 이 감탄 위에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감탄을 잘 하시다 보면 그게 저한테도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감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가가 아니고요. 감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물론 살다 보면 특히나 어른이라는 존재는 책임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는 평가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그 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사람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을 살아남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해야 될 순간과 감탄을 해야 될 순간이 있는데 저는 살면서 생존을 위해, 사회생활을 위해, 생계를 위해 평가를 늘 하는 와중에도 그 상대방에 대해 가능한 한 감탄을 하는 것이 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감탄하면서 저 또한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아, 감탄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감탄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국 감탄으로 나를 키우는 육아라는 것이 아이를 키울 육자의 아기 아자이기도 하지만 키울 육자의 나를 키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감탄이란 키워드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탄으로 아기를 키우고 감탄으로 자신을 키울 수 있기를, 감탄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기를 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